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은 아니지만 저희 마치 강의실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실습 열심히 하고 있으실 수강생 학생 여러분들 출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서 학생, 이정원 학생, 박민진 학생, 김나연 학생, 백지용 학생, 전민규 학생, 박소연 학생, 손예인 학생, 이희진 학생, 정혜화 학생, 홍윤재 학생, 성채원 학생, 이렇게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번 학기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 8주차에서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 녹화 형태로 해서 일요일까지 들으시면 된다 제가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공지가 확실하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12명 수강생 모두 정상적으로 다 출석을 해주셨고요. 이후의 강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탑재되는 강의를 일요일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가 화요일에 있는 관계로 아마 강의 녹화도 계속 화요일 저녁 정도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그 패스모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다루어 봤었던 것 같고요. 이제 동물 중심주의 들어갈 차례이죠. 피터 싱어와 톰 레건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상가이고요. 그 싱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자료실에 보면 원전 하나를 업로드 해두었거든요. 그거를 출력해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독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데자르댕 환경윤리는 원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전을 데자르댕이 나름대로 각색해서 해석한 거잖아요. 원전이 있는 경우는 원전을 그대로 읽는 게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싱어는 동물해방의 공리주의적 변호라고 하는 자료실에 있는 원전을 함께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윤리 그 교재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물해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죠. 피터 싱어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준 책이기도 한데요.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라고 하는 주의를 사람들에게 이제 깊이 환기시킨 그런 저서이기도 하죠. 하지만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거 한 권을 다 읽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행스럽게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논문 또한 싱어가 썼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부분이고요.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는 책 있죠. 루이스 포이만과 제임스 피저가 쓴 책인데요. 루이스 포이만의 아들 폴 포이만도 윤리학자입니다. 폴 포이만이 쓴 푸드 에틱스, 음식 윤리라고 하는 책 중에 피터 싱어의 입장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 원고 또한 아직 출간되기 이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안 유지에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 윤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양심적으로 이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나가 보도록 하죠. 싱어 잘 알려져 있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것을 원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독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는 작업이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해방의 공리주의적 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인 피터 싱어는
타임지가 선정한 200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학자가 이렇게 포함되기 어려운 일인데 싱어는 그만큼 응용윤리학 분야, 동물윤리 이걸 제외하고도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선택된 그의 책 동물해방은 1975년에 나왔네요. 아주 오래된 고전입니다. 그 주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며 현대 동물 권리 운동의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피터 싱어를 동물 해방론이라고 하고 톰 레건을 동물 권리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이 피터 싱어는 동물에 있어서 도덕적 권리, 동물의 권리 이런 말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긴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덕적 지위까지 이끌어내긴 어렵다. 이런 방식의 주장인 것이죠. 레건 같은 경우는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의 도덕적 권리에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싱어는 그 정도 주장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싱어는 오늘날의 동물 해방운동은 과거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부당함에 대한 저항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반복되어서 이 표현이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판서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성차별주의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여성이나 흑인들을 백인 남성들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것처럼 지금의 종차별주의자들은 모든 동물이 평등한 고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비웃고 있습니다.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다른 종보다 자신의 종을 선호하는 편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싱어가 처음 사용한 용어는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모든 유정적 존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은 유정성, 센티언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쾌고 감수 능력, 이것과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와 동물은 평등하며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싱어의 주장은 공리주의적인 것이며 이익만족의 극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싱어의 글을 차례차례 읽어나가 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억압된 집단들이 평등을 위해 왕성하게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고전적인 예는 흑인들을 이류 시민으로 만든 편견과 차별의 종식을 요구하는 흑인 해방 운동입니다. 흑인 해방 운동의 즉각적인 호소력과 초기의 성공은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억압받는 집단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페인계, 미국인, 동성애자,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를 위한 해방 운동에 익숙해졌습니다. 다수의 집단, 여기 이제 메이저리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들이 그들의 캠페인을 시작할 때 몇몇은 우리가 해방운동의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마이너리티, 소수자이겠죠. 그런데 그 소수자인 여성들 집단 가운데 다수가 성차별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집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당연히 소수의 위치, 당시에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성별에 근거한 차별은 거칠애 없이 공공연하게 실행되었으며 심지어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편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오랜 자부심을 가졌던 자유주의자들마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마지막 유형의 차별이라 일컬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싱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고 있죠. 다음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죠. 차별의 마지막 남은 유형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차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운동이 끝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남은 차별이 없다는 걸 확실시하고 공공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또 다른 차별이 없는지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운동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대개 우리는 강제가 개입되기 전에는 이런 편견을 적절히 의식하지 못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잠재적인 편견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인종차별주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성차별주의,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거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차별 철폐 운동까지 펼쳐졌을 때 차별 반대 운동은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남은 또 다른 차별은 없을까? 여기서 싱어가 주목했던 차별이 바로 종차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장되는 게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서 확장된다는 사실,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 나왔을 때 사실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건 싱어가 직접 사용하긴 하지만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키워드만 가지고 제시문에서 싱어라는 거 알아내는 그런 단서로 확실히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에서 확장해서 종차별주의 반대로 나간다. 제시문의 사상가는 싱어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 단락으로 해방운동은 우리의 도덕적 지평을 넓히고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를 연장 또는 재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로 이전에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관행을 부정의한 편견의 결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모든 태도와 관행이 비판을 넘어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압제자들 사이에 남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조차도 다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로 인해 그리고 그런 태도에 따르는 관행으로 인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존재들을 입장에서 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종차별주의 반대하고 있으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종에 대한 부당한 차별, 그렇게 차별하는 관행들을 지적하게 되겠죠. 싱어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하면 아마 공장식 사육이라든지 그 다음 고통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이 동물에게 차별하는 부당한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익숙하지 않은 정신적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집단의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도록 일관되게 작동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행의 양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집단, 인간 집단이고요. 다른 집단, 동물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해방운동의 사례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싱어의 목표는 우리가 아주 큰 존재의 범위, 즉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 이외의 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행에 있어서 정신적 전환을 하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동물종으로의 확장, 이것을 지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로 나가게 되는 첫 번째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우리들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리를 다른 종으로 확장해야 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다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여러분들 시켜먹는 배달, 후라이드 치킨 이런 데도 보면 동물 복지 치킨 막 이런 거 적혀 있죠. 뭐 닭을 도살해가지고 튀겨 먹는 게 얼마나 동물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도중에 불필요한 고통 받지 않게 사육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런 맥락에서 동물 복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하지만 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 나온 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1975년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이때는 인종차별 반대운동 이게 펼쳐지긴 했어도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 인종차별하는 그런 사고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동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펼쳤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1975년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지한 목표라기보다는 다소 억지스럽고 다른 해방운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과거에는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실제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논증을 풍자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성차별 반대운동 이런 거 주장하니까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자고? 그러면 동물의 권리도 인정해 주자고 하지 그래. 이런 식으로 풍자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는 거죠.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이 정도의 무지몽매한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죠. 오늘날 페미니스트의 선구자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1792년 여성의 권리 옹호를 출판했을 때 이때는 훨씬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풍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녀의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짐승의 권리 옹호라는 익명의 출판물로 풍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풍자적 책의 저자는 저명한 케임브리지의 철학자 울스턴크래프트의 논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주장에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 논증이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전한 논증이라면 왜 그 논증을 개, 고양이, 말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논증은 이 짐승들에게도 똑같은 주장을 할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이거 싱어 생각이 아니고요. 울스턴크래프트가 여성의 권리 옹호 이야기했을 때 이제 동물로 풍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에 도달하게 한 논증은 불건전한 것이며 짐승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불건전한 경우 여성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증이 각각의 경우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다음 단락. 우리가 이 논증에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옹호하는 이 논증을 인간 아닌 동물에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반면 개들은 투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투표권을 가질 수 없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크게 다른 반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닮았음을 알려주는 다른 많은 명백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존재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는 다르며 평등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싱어는 이 정도 견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의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테일러의 유비 추리에 대한 이런 답변은 어느 정도 정확한 거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이런 차이점은 각각의 권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주긴 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게 아니다.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싱어는 동물 권리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의 기본 원리를 인간 아닌 동물로 확대하려는 논증에 장애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싱어는 의무론적 입장이 아니라 공리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권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또한 부인할 수 없으며 여성 해방운동의 지지자들도 이러한 차이가 서로 다른 권리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의 권리, 여성이 가지는 권리,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서 남자가 당연히 가질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후에 나오는 문장이죠.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요청에 따라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에 대한 캠페인을 펼친다고 해서 남성도 낙태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남자는 낙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돼지는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도덕적 고려 대상의 확장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성 해방운동이나 동물 해방운동이 그런 의미 없는 말에 연루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평등의 기본 원리를 확대한다고 해서 두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거나 두 집단 모두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두 집단 구성원의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 종차별주의적 관행, 여기서 인간과 동물을 차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인간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게 보통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종 사이의 차별이 일어나겠지만 두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본성은 어떤 것인가? 제가 자연법 윤리 이야기할 때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합리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애니멀 라티오날레 생각하실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측면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지만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본성도 있다는 것이죠. 동물적인 측면. 자, 이 두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본성, 여기서 이끌어내는 싱어의 중요한 주장이 있죠. 싱어가 말하는 평등의 기본 원리는 고려의 평등입니다. Equality of Consider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2번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존재에 대한 평등한 고려는 다른 대우와 다른 권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고려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지 대우는 다를 수 있고 권리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남성에게 있어 낙태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동물에게 있어
투표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대우하는 것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은 안락한 침대에서 자는 게 쾌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겠죠. 돼지는 끈적끈적한 진흙해서 뒹구는 게 그 존재에게 쾌락이라든지 선호를 만족시키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대우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equal consideration, 고려, 평등한 고려가 equal treatment 혹은 equal right, 동일한 대우라든지 동일한 권리까지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싱어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장이 나오고 있죠. 이거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2페이지 읽었는데 다 읽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잠시 쉬셨다가 그러면 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